반갑습니다. 해양스포츠학과 김정훈입니다. 먼저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또 외부 또 강연자로 초청해 주셔서 학장님이나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그 발표할 내용은 해양 관련 분야 근무자의 건강관리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제목은 거창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건강관리라든지 또 중년기 이후에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해양산업 근로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양산업 근로자가 한 40만 명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7만 명. 물론 이 해양산업 근로자의 어떤 정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카운트하는 방식은 다를 것 같긴 한데, 조선소라든지 항구어업, 그리고 뭐 양식업,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상업적인 부분, 그리고 수중에서 다이빙이라든지 해상운송,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계산했을 때 이 정도의 숫자가 우리나라에서 약 27만 명 정도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그 CDC에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하고 비슷한 곳이죠. 그래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그리고 건강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해상운송 산업 근로자들의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를 보니까 인구 전체 근로자, 그러니까 육상에서 근무하는 다른 모든 근로자들 비교했을 때 사망률이 한 4.7배 정도, 약 5배 정도 높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무래도 이 인구 전체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 해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사고라든지 아니면 해상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급성으로 나타나니까 질환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 같긴 한데, 그 위에도 이러한 해상 근무의 조건과 환경 속에서 노출되었을 때 안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질환들까지 포함하면 그런 질환들이 어떻게 이러한 해상 관련 산업 근무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일반 근로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인에게도 다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점심시간 지난 뒤에 좀 졸리실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재미있게 좀 편안하게, 그리고 교양과목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내용을 좀 구성해 보았습니다. 미국의 그 산업안전 그리고 건강 연구소가 있는데, 이 연구소에서는 각 산업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에 대한 관리 지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해양산업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그런 6가지 범죄에 대해서 관련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화학물질병, 이 화학물질병 같은 경우에는 그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지, 또 아주 낮은 정도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또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상, 낙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손상, 그리고 개인 보호 장구를 어떻게 착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환경적인 위험, 환경적인 노출에 따라서 어떤 위험성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호흡기 관련해서 위험성, 이런 내용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건강과 웰빙,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른 모든 근로자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까지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 제가 오늘 소개할 내용들은 주로 전체 근로자들의 건강과 웰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아무래도 제가 스포츠 쪽을 전공하기 때문에 운동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운동을 또 날씨도 좋아졌기 때문에 운동을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 중에 보면 다시 또 9가지 분류가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 심리 정서적인인데, 아무래도 우리 그 대학생들 경우에도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생활 반경이 좁아지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심리 정서적인 문제, 스트레스 관련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생활 습관, 음주나 흡연, 그리고 직장 폭력이라든지 혹은 폭행, 그리고 근무관리. 근무관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업무의 영역일 수도 있겠지만 이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 생활 환경 패턴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젊은 근로자, 그리고 고령의 근로자, 그리고 질환에 따라서는 대사질환, 우리가 흔히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당뇨병, 고혈압 이런 질환들, 그리고 근로자의 전체적인 건강과 공급의 질환, 이런 카테고리를 나눠서 각각의 위험 요소들이라든지 관리해야 될 지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로 다룰 내용들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 노화와 관련된, 그리고 대사 질환이라든지, 그리고 근로자의 전체적인 웰빙과 관련된 흔한 내용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중년 이후의 건강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운동은 정말 약이 되는가라고 하는 제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자, 흔히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이 고약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하나의 캠페인입니다. 엑서사이즈 메디슨이라고 해서 운동이 약이다. 다른 약물들도 여러 가지 질환들을 예방하고 그리고 뭐 치료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운동이 가장 좋은 약이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래요. 오른쪽 그림처럼 만약에 운동을 캡슐에 넣어서 약처럼 판매할 수 있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약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에서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것부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자료는 운동 부족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글로벌 사망 위험 요인들을 계속 해마다 보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흡연했을 때하고 운동이 부족할 때 어떤 것들이 더 위험하다고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맨 왼쪽에 보시면 그 인구 집단에서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흡연은 전체 한 20% 정도, 그리고 운동 부족한 사람들은 한 35% 정도 있다고 했을 때 이 위험률이 거의 한 1. 사망에 대한 위험률을 보면 한 1.5, 1.28 정도. 그리고 인구 집단 전체 국가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봤을 때 이 사망에 대한 기여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봤을 때 흡연은 한 8.7%, 전체 사망의 한 8.7%를 기여한다고 하고 운동이 부족하면 한 9% 정도 기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 부족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거의 흡연과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오른쪽 맨 오른쪽에 보시면 글로벌 사망, 전 세계 사망 자수를 보면 연간 사망자 수가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와 운동 부족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거의 비슷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운동이 부족하다면, 운동량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흡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우리가 생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사망 원인 제1위가 뭘 것 같아요? 제1위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바로 맞을 것 같아요. 아니죠. 네. 악성 신생부라고 하는 암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망률 제1위입니다. 제1위인데 지금 2위, 3위, 4위 그 신질환, 그리고 뇌졸중, 그리고 당뇨, 고혈압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들이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1위를 뺏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암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사망 위험률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암과 그리고 신체 활동, 즉 운동을 하는 것에 따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연구 결과들을 소개해드리면, 맨 위에 보시면 식도암, 간암, 폐암, 신장암, 위암, 자궁암 부에서 나왔는데 많게는 한 40% 이상, 그리고 적게는 한 10%까지. 그래서 한 10%에서 한 40% 정도 암에 대한 암의 발병률을 낮춰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외국 자료들 논문에 근거해서 발표한 내용들인데, 제가 과거에 했던 그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8, 9년 정도 이렇게 추적 관찰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0명을 대상으로 한 8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를 보면 운동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체 사망 위험률은 한 32% 정도 줄어든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예방에 있어서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되지만 사실 전체 사망률의 감소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제가 저때 그 운동은 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실제로 이 운동과 약을 비교를 합니다. 고혈압이 걸렸을 때 운동을 하는 사람과 그리고 약을 섭취하는 사람,
비교를 했습니다. 이 비교를 해보니까 아래쪽에 있는 이 베타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처방되는 혈압 강압제입니다. 그래서 혈압을 낮출 때 사용하는 약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약물 치료로 많이 사용되는 약물이고, 이 약물과 비교했을 때 위에 유산소 운동과 그리고 저항성 운동이라고 하는 우리가 근력 운동을 얘기해요. 그래서 스쿼트를 한다든지 팔굽혀펴기를 한다든지 그런 저항성 운동을 얘기하는데, 그 운동을 했을 때와 거의 비슷한 효과가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물 치료하는 것과 운동을 하는 것과 혈압을 낮추는 효과는 거의 비슷한 효과가 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같이 복합적으로 했더니 혈압이 낮아지는 효과가 더 많이 크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 그리고 근력 운동 같이 해주면 이러한 질병의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질환을 관리하고 개선시키는 데도 뛰어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운동하면 건강해지지, 그리고 운동하면 질병이 예방되지, 이런 것에서 더 나아가서 어느 정도까지 질병을 예방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약물 치료를 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연구했던 내용들 중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의료비를 적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병원에 가는 횟수도 적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입원하는 횟수라든지 그 횟수도 더 적어질 것 같다는 생각에 연구를 한 결과를 보면, 실제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이 연간 사용하는 의료비가 한 20% 정도 적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 체력을 향상시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질병을 예방하고 또 의료 경제적인 효과까지 영향을 준다. 우리가 이 운동이 좋다는 건 누구나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흐름까지는 얘기를 못해도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중년 이후에 대사작용의 변화로 인해서 늘어나는 이 체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해상에서 근무를 한다든지 또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좁은 환경에서 근무하다 보면 활동 반경이 좁아지고 움직임이 적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같은 식사량의 에너지 소비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한 대사량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체지방이 증가라든지 체중이 증가라든지 그리고 대사량이 더 감소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자, 어떻게 운동을 할 것인가, 중년 이후의 체력충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제 주로 근육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근육에 대해서 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육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어떤 게 있어요? 이런 근육 혹은 이런 걸 이미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죠. 자, 그래서 근육이라고 하면 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몸매를 예쁘게 바꾸고 그리고 보기 좋게 만들어주고 식스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중에서 여러 가지를 움직일 수 있는 장기 중에서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장기가 바로 골격근입니다. 우리 위를 소화시키고 심장을 뛰게 하고 다른 기관들은 우리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유일하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장기가 바로 이 근육입니다. 이 근육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건강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과거에는 근육이 그냥 우리가 움직일 때만 쓰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움직임, 내가 달리고 뛰고 노동하고 할 때 그때 사용하는 혹은 운동을 한다든지 스포츠 활동을 한다든지 움직임에만 사용되는 그런 장기 조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골격근 대사에 장기별로 글루코스라고 하는 게 혈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혈당을 어떻게 근육에서 소비하는지 비교를 하면서 왼쪽은 정상인 건강한 사람이고 오른쪽은 당뇨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비교를 해보니까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 근육에서 이 혈당을 소비하는 능력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내장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아래쪽에 뇌에서 사용하는 혈당 소비량은 큰 차이가 없는데 근육에서 사용하는 이 혈당 양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근육에 뭔가 이 키가 있겠구나. 이 근육을 잘 활용하면 이런 혈당 조절하는 대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절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죠.
최근 이제 발표된 네이처에서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근육은 내분비 기관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골격이 움직이는 그런 운동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다른 관점에서 내분비 기관이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운동생리학자들이 이제 운동을 하면 혈액을 분석을 이제 많이 해봅니다. 분석하고 또 검사를 해보니까 운동을 할 때만 뭔가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물질들이 막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왔나 이제 조사를 하다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알게 된 게 근육에서 분비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에서 분비되는 걸 통칭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물질들이 분비되는데 이것들을 통칭해서 이제 마이오카인, 근육에서 분비되는 하나의 호르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호르몬들이 한 역할들을 살펴보면 지방을 소비하는데, 지방을 세우는데,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호르몬을 또 분비를 시켜줍니다. 또 거기에다가 우리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고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 더 혈당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췌장의 기능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가지를 보면 또 오른쪽에 이제 혈관 그림이 있죠. 혈관 그림이 있는데 이 혈관에서 혈관의 탄력을 좋게 만듭니다. 그 말은 잘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기 때문에 이 혈액이 움직일 때 받는 압력을 유연하게 부드럽게 그 압력을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 비대해내자고 하는데 이건 이제 뇌로 가서 뇌의 기능들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치매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인지 기능 향상, 그리고 집중력 향상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호르몬들이 결국 우리 대사 기능에 작용하고 뇌에서도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교수님들이 열심히 연구 활동을 하시다가 또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몸을 움직이면 더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골격근 근육이라고 하는 게 노화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합니다. 오늘 왼쪽에 그림 보시면 A 같은 경우에는 30대, 70대, 80대 이렇게 가는데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0대에서 한 30대 초반,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되면 근육이 가장 높은 수준, 피크를 시작하고 그 이후에는 한 연간 0.8%에서 한 1% 정도씩 감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30대 초반에서 본인의 나이가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생각을 해보면 골격근이 얼마만큼 줄어드는지를 대충 계산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죠. 저희가 체중을 재보면 20대하고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 늘어났죠. 그 의미는 안에 있는 근육은 줄어들고 이렇게 지방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육 자체가 지방으로 변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자리를 대신해서 메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근육이 줄어들면 기능적으로도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감소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이거를 근감소증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에 저희가 골다공증 걸렸다 그러면 다 질병이라고 생각하죠. 네, 질병이 걸렸을 때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걸렸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예전에는 이 골다공증이 질병인지 몰랐어요. 그냥 노화에 의해서 뼈가 약해지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근육이 감소하는 것도 지금은 노화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지나치게 감소하게 되면 질병이다 라고 해서 근감소증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근감소증이 지금은 현재는 이제 국제 질환 코드로 이제 등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질환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세포 사멸, 즉 노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단백질, 운동하고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다고 그러죠. 닭가슴살을 먹고 계란을 먹고 이렇게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다고 하는데 그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든지 그리고 운동량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또 노화에 의해서 이런 신경, 움직임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든지 호르몬의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육에 줄어드는 건 노화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지만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단백질을 섭취한다든지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었을 때 건강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장님 이해 좋았나요? 네. 여기는 왼쪽은 흰살입니다. 자, 오른쪽은 붉은 살입니다. 어떤 쪽을 더 좋아하십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쪽. 흰쪽을 더 좋아하십니까? 저희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육에는 흰색 근육, 백색 근육, 그리고 붉은색을 쓰는 붉은색 근육이 있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흰색은 얘는 살 부위를 많이 가진 생선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붉은색을 많이 가진 생선들이 있습니다. 자, 이 차이는 뭐냐면 그거를 우리가 백근, 적근 이렇게 얘기하는데 백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치가 빠릅니다. 그래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점프도 하고 축구할 때 대시도 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빠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이 빠르게 반응하는 근육을 우리가 백근이라고 해요. 대신에 얘는 금방 지쳐요. 그래서 대시 한번 하고 나면 금방 호흡이 차고 지치게 돼요. 대신에 붉은색 근육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줄 수 있습니다. 대신 느리게 움직이는 대신에 오랫동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근육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흰색 근육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붉은색 근육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흰살 생선들은 어때요? 연안에서 가까운 곳에서 많이 안 움직이고 있죠. 붉은색 우리 살을 많이 가진 이 생선들은 먼 바다를 향해서 멀리 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에너지를 낼 수가 있고 더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이 두 가지 타입의 근육인데 우리가 이거를 좀 더 복잡하긴 하지만 크게는 두 가지, 타입 1, 타입 2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타입 2는 백색 근육, 그리고 세포를 이제 이 지금 처리를 해서 조금 색깔이 다르게 나오는데 타입 2가 백색 근육이에요. 그리고 타입 1이 적색 근육. 적색 근육은 노화가 진행돼도 82세가 됐어도 줄어들긴 하지만 그 줄어드는 속도가 느립니다. 대신에 노화가 진행될 때 타입 2, 백색 근육, 빠르게 움직이는 근육들은 굉장히 빨리 줄어들어요. 그래서 많이 줄어들죠. 자, 이거를 우리가 근육 감소의 선택적 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 보면 축구 선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죠. 보통 30대 넘어가고 40대가 되면 아무래도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트레이닝을 해도 따라갈 수 없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을 노화에 비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만약에 트레이닝을 안 했다면 빨리 감소되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빠르게 움직이고 점프하고 이런 능력들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 대신에 그나마 그 중에서도 지속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은 굉장히 오래 지속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노인들에서도 마라톤을 즐기고 조깅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69세가 되어서 100m 달리기를 10초에 뛰었다 이런 걸 본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트라 마라톤 100km로 완주할 수 있고 그리고 49.19km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적색 근육이 오랫동안 기간 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감소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뭐 10% 감소했을 때, 20% 감소했을 때, 30% 감소했을 때, 40% 감소했을 때 20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한 50 중반, 중반 정도 가면 이 속도가 점점 가속화 됩니다. 그전에는 한 0.8%씩 감소했는데 그 이유가 되면 한 1%에서 1.6%입니다. 연 10% 감소하면 10년이면 10% 감소되죠. 10% 감소하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우리 몸에서 감염이라든지 면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하게 됩니다. 그리고 20% 감소하면 회복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년기 이후에 40대 이후에 회복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딘다. 이런 체력적인 문제 그리고 근육 감소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30% 감소할 때는 오래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지고 40% 감소하게 되면 그만큼 사망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감소하는 근육을 어떻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60대 이후에는 급격하게 근력이 약화되고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을 어느 정도 유지시킬 수 있고 혹은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체내 저항력이라든지 질병에 대한 면역력도 높일 수가 있고, 이렇게 근력을 강화시키고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봤던 타입 2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을 해줘. 유산소 운동으로는 그 근육이 단련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해야지 이 부분이 유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을 하냐, 무슨 근력 운동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는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은 근력 운동을 하면 안 된다, 금기사항이다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보면 90대가 된 사람들, 할아버지를 대상으로 근력 운동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고령이 돼도 근력, 체력, 정형성 이런 기능들이 좋아지고 넘어지는 낙상 위험도 감소해라 이런 결과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서 중재를 한 그룹에서는 근육의 감면적이 아까 우리 대퇴부의 감면적 사진을 봤는데 이 감면적에서 근육의 면적이 더 늘어납니다. 90대가 되고 늘어납니다. 그리고 근력 부분에서도 향상이 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어떤 장기들보다 근육이 가수성이 굉장히 다시 돌아가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그래서 어떤 다른 미인체 장기보다도 근육을 운동시키고 단련했을 때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좋다. 이렇게 하니 뭔가 운동을 해볼 만한 뭔가 마음이 좀 드시나요?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노화를 어떻게 지연시키는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젊다, 활기 있다, 생기 있다 이렇게들 많이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노화에 대해서도 이 그림에 나오는 이제 텔로미어라고 하는 우리가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할 때마다 이렇게 분열을 하죠. 그 분열을 할 때마다 이 끝에 있는 이 텔로미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네들이 분열할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짧아져요. 이 텔로미어는 신발끈 끝에 있는 이 플라스틱 같은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이 있어야지만이 이 신발끈이 풀리고 헤어지는 걸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죠. 그것처럼 세포 유전자 끝을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얘네들이 다 닳아서 없어지면 세포가 사멸하게 되죠. 얘네들은 노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점 짧아집니다. 자, 이걸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실제로 실제 나이 말고 생물학적인 나이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반면에 이 염색체가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렇게 줄어들고 하는 것을 반대로 어느 정도 유지시켜주는 효소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텔로메이라고 하는 효소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반대로 얘네들 유지시켜주고 보호시켜주는 역할을 바닷가재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바닷가재 알고 보면 이 랍스터가 영생할 수 있는 생물이라고 그렇게 최근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텔로메이라고 하는 얘네들이 계속해서 텔로미어를 연장시키고 노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800살 이상 된 것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이론상으로는 거의 불로정상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텔로미어가 계속해서 걔들을 보호해주고 노화를 지연시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근데 대부분 이 랍스터들이 사망하는 이유가 사람한테 잡아먹히거나 혹은 이 껍질을 탈피할 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껍질이 두꺼워질 때 두꺼워서 탈피를 못해서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인간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그런 경우가 잘 없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 암세포라든지 그런 곳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근육이 감소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이게 이제 최근에 했던 연구 중에서 이 텔로미어 길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봤는데 근육이 더 적은 사람들, 골격근 장이 적은 사람들,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텔로미어 길이가 더 마이너스적으로 짧아지는 것을 제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
60대 미만에서도 고령자에서도 남자 여자에서도 그리고 비만이든 비만이 아니든 어떤 사람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현상이 일어났다. 대신에 담배를 많이 피는 그룹에서는 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육이 많으면 운동이 노화를 지연시키고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그 효과에 있어서도 흡연이라든지 다른 좋지 않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효과가 성취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근육을 수축하고 움직이고 하면 분비되는 호르몬들은 결국 텔로미어라든지 노화 예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실제로 이제 하고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하고 하려고 하면 어떤 운동을 먼저 해야 되냐, 산소 운동을 해야 되냐, 아니면 근력 운동을 해야 되냐, 아니면 다른 뭔가가 특별한 것이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처음에는 먼저 앉아있는 시간을 좀 줄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저도 충분히 많이 앉아있는 축에 속하는데 우리 생활습관 살펴보면 하루 중에 앉아있는 생활습관이 대부분 한 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가벼운 활동들, 천천히 움직이는 가벼운 활동들이 한 30~40%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조금 중간동 이상 되는 그런 활동은 전체 하루 중에서 5%도 채 안 돼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시간을 내서 운동을 좀 한다고 해도 충분한 운동량을 채우기는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앉아있는 시간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원래 한국 데이터는 없었는데 분석해서 올려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앉아있는 시간이 가장 길다. 그러면 앉아있는 게 얼마나만큼 안 좋은가? 이 앉아있는 시간이 제2의 스모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 몸의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들을 많이 준다라고 하는데 이 작업생활과 사망률, 심질환 사망률이라든지 대상 질환 사망률을 살펴보면 작업시간,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이렇게 사망 위험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적게 하는 사람은 위험률이 더 높고요. 그리고 또 운동을 좀 하는 사람들은 위험률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앉아있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작업생활, 우리가 앉아있으면 혈액의 흐름이 당연히 감소되겠죠. 이 혈액은 이 심장을 통해서 돕니다. 그렇죠? 심장을 통해서 온몸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가는데 이 뿜어져 나갔던 혈액을 어떻게 해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올까요? 누가 보여줄까요? 다리에는 심장이 없는데 그렇죠? 근육이 혈관을 눌러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시간, 장시간 앉아있는 경우에는 작업생활할 경우에는 혈액의 흐름이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로 가는 혈액 그리고 돌아오는 혈액의 흐름이 감소하게 되는데 1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앉아있으면 하지의 혈관 기능이 조금씩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속으로 계속 장시간, 3시간 이상 계속 앉아있을 경우에는 상비혈관 기능까지 저하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해외 나갔을 때 비행기에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가 답답하고 뭔가 사지가 뒤틀리고 하는 느낌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바로 이런 대사 기능들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조금 앉아있는 시간을 조금 줄여보는 것. 첫 번째 하나의 미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전체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려고 하면 업무도 있고 바쁘고 하는데 어떻게 줄이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한 번에 오래 앉아있는 것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3시간을 앉아있으면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활동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이러한 장시간에 앉아있는 시간을 위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서 할 수 있는 데스크 이런 것들도 요즘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최대한 앉아있는 시간을 조금 줄여보도록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운동을 할 때 그럼 얼마만큼 해야 되나? 몇 분을 운동하는 게 좋은가? 과거에는 20분 이상 운동하지 않으면 효과 없다. 이런 말 지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는 운동 10분씩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이 그래프 보시면 한 번에 30분 운동하는 사람,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나누어서 10분씩 운동하는 사람 비교를 해봤더니
6개월 동안 운동을 해봤더니 체지방 감소한 양이 동일하고요. 변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운동 총량이 같으면 10분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든지 한 번에 30분을 하든지 동일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빠서 운동하지 못할 때 점심 식사 이후에 여러분들 캠퍼스를 산책하고 이런 것들도 충분히 운동 효과에 중요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19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운동을 하라고 했어요. 주 3회, 하루에 30분씩 아니면 5번씩 매일같이 운동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90년대 후반 이후로는 매일같이 조금씩이라도 10분씩이라도 혹은 여가 시간에 그리고 직업과 관련 일을 하면서도 조금씩 움직이는 것 그리고 계단을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이런 만성질환을 예방하는데 충분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운동을 실천하시기 조금 더 쉽게 10분씩이라든지 짧게 나누어서도 충분히 이런 활동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유산소 운동과 저항성 운동.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운동을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유산소 운동 혹은 근력 운동 이런 운동들을 실천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유산소 운동을 효과하면 여러 가지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장의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그리고 근육의 혈액 공급을 증가시켜주고 그리고 심폐 기능을 좋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대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체중을 조절하는 그런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결과를 보면 실제로 유산소성 트레이닝을 많이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체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 세포 내에서 유산소를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 기능들이 미토콘드리아 기능들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개수도 늘어나고 크기도 더 크기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글리코겐 혈당을 흡수하는 그 기능들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식후에 조금씩 걷기 운동을 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슐린이 없이도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그 기전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다른 기능을 다루면 심폐 기능이라든지 이런 체력적인 요소들도 향상이 되고요. 완전 저항성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런 기능들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근육의 근섬유의 사이즈, 근섬유 아까 우리가 타입 2 근섬유 이런 부분들이 더 크게 증가하는 그런 효과들 많이 나타나고요. 대신에 이제 심폐 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효과가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특정 운동 한 가지를 하는 것보다는 유산소 운동, 저항성 운동을 통해서 이런 그 복합 운동을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유산소 체중 조절할 때 보통 우리가 유산소 운동, 걷기, 달리기 이렇게 많이 권장을 하기도 하는데 최근에 유산소 운동, 저항 운동 비교를 해보면 사실 저항 운동을 해도 이런 근력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도 체지방 감소라든지 지방 감소 이런 것들에서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유산소 운동하는 것이 허리 둘레도 감소시키고 체지방률도 줄일 수 있고 체중도 조절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이 있지만 저항 운동을 했을 경우에는 체중이 빠지지 않아도 체중이 조절되지 않아도 거기에서 체지방률을 훨씬 더 많이 줄일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 저항 운동 한번 전체 결과 정리하면 우리가 근감소, 그 다음에 대사의 감소, 기초대사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만 근육량이 증가하게 되면 인슐린 민감성 그리고 당뇨병의 위험성 이런 것들이 더 감소하고 이런 효과들을 나타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년 이후에 그러면 근감소증 예방의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뭐냐 라고 했을 때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앉아있는 시간 줄이기 그리고 유산소 운동, 자전거, 그리고 걷기, 일상생활 걷기, 그리고 근력 운동 그리고 오늘 다루지는 않았지만 비용 잡기, 시기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너무 일반적이고 너무 잘 알고 계신 대답일 수가 있는데 하지만 가장 실천하기 어렵고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했던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봤어요. 한마디로 일어나서 근육을 많이 움직이세요. 네, 다음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일어났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일어서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앉아 계시는 것보다 일어나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니까요. 네. 아까 음식물 댓글하고 접근 음식물 해야 있었는데 댓글을 섭취하면 근육 발달에서 댓글 발달에 좀 도움이 되나요? 접근을 섭취하는 접근 음식물로 유익한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하면 이 단백질 부족하신 경우에는 좀 도움이 돼요. 근육을 유지하는 보완하는 도움이 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체외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이 단백질도 우리 인체 지방 보존하는 데서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운동을 해야지 그 근육이 재합성되는 거, 이 단백질 섭취한 단백질이 그 근육의 합성이 사용되는 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량의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이 그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는 색깔보다 맛으로 네. 아마 학장님은 앞으로 광어 먹을지 참치 먹을지 이제 고민하시려고 비싼 게 정답이랍니다. 우리 학장. 혹시 다른 질문? 그 관절 일단 일어서서 관절을 또 주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관절 주의 팁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네. 관절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게 기력이었어요. 결국에는 이 관절 위치가 제 위치를 잡고 있냐, 아니면 관절에 부하되는 이 부하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의 문제인데, 결국에는 이 부하를 조절하고 이 관절 사이의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게 근육이거든요. 이 근육에 의해서 이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퇴부 그리고 뒤쪽 햄스트링 쪽에 근육의 밸런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체 비력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나치게 많이 고강도의 운동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관절에 마모라든지 손상이 생길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좀 더 약화되는 게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근력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 계단 이용이라든지 통증이 없는 한에서는 그런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주는 게 오히려 관절 약화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